앞의 예제에서는 콘솔 클래스 내에 있는 write l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콘솔 클래스에는 write라는 메소드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write line인 경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Welcome to C# 프로그램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write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F5. 자, 위쪽은 write line으로 문자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창에서 보면은 Welcome to C# 프로그램 계속하려면, 즉 이 메시지가 프로그램이란 뒷부분에 붙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붙어서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차이점. write line은 문자열,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모두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엔터 키를 누른 것처럼 엔터 돼서 그 다음번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반면에 welcome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엔터 없이 write to C# 프로그램 하고 그 뒤에 계속하려면 이런 문자가 붙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프롬프트가 write일 경우는, write라는 메소드를 썼을 경우는 요 끝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좀 더 바꿔봅시다. 복사를 한번 해서 write to C# 프로그램 해봅시다. 자, 둘 다 write를 썼어요. 컨트롤 F5 누르면 welcome to 다시 자, 이렇게 하고 F5를 눌렀어요. write to C# 프로그램, 즉 커서가, 이 깜빡이는 커서가 첫 번째 write 사용했을 경우는 커서가 to 다음에 공백 문자, 요 사이에 프롬프트가 깜빡깜빡입니다. 깜빡깜빡이요. to 다음에 깜빡깜빡, 즉 입력하는 위치점을 얘기하는, 다음번 입력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프롬프트 깜빡깜빡임이 요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O와 C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write C# 프로그램, 그 위치가 깜빡이는 이 O와 C 사이에 여기서부터 문장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끝에 가서도 깜빡깜빡이 프로그래밍 G가 있는 요 위치 지점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지만 그것이 뒤에 붙게 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write line은 문자열을 다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줄에 새로운 입력 커서 깜빡깜빡임이 위치하게 되는 것. write는 문자열이 끝나는 지점, 엔터 없이 끝나는 문자열, 문자, 그 위치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welcome to, 그리고 밑에는 write line을 썼네요. 그러면은 welcome to 하고 한 칸 띄고 그 위치에 커서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콘솔 write line에 있을 때는 그 커서가 있는 위치에 C# 이게 화면에 출력되고 줄줄이 출력되다가 끝에 가서는 write line이기 때문에 엔터가 적용돼서 다음 줄에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라인을, 텍스트를 단일 단일 명령으로 표시하기. 이거는 하나의 문자, 화면에 출력될 Welcome to C# 프로그램, 이 한 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명령문으로, 자, 세마이콜론이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명령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라인은 텍스트를 단일 명령문으로, 즉 명령문 하나로, 여기 두 개로 써 있지만 하나의 명령문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Welcome to C# 프로그램, 이렇게 네 줄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줄바꿈 문자를 사용한다. 줄바꿈 문자. 자, 여기서 보면은 welcome to 사이에 역슬래시하고 n이 들어가 있어요. to 다음에 역슬래시 n,
그 다음에 샵 표시 다음에 역슬래시 n. 이게 새로운 줄바꿈 표시를 의미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역슬래시라는 의미는 다음 배경으로 나오기 전 escape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슬래시 하나는, 즉 역슬래시 하나는 컴파일러에게 자, 요 부분에서 어떤 명령어가 들어간다. 글씨 하나로, 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명령어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 n을 지우게 되면 이 두 개의 문자는 명령문이 됩니다. n이라는 의미는 줄바꿈, 즉 엔터를 의미해요. 두 개의 역슬래시와 n을 조합해 갖고 하나의 명령문, 즉 줄바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줄바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역슬래시 한 지점, 콤 다음에 역슬래시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다음 줄에 to를 집어넣는 거예요. to. 그 다음에 to 다음에 역슬래시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샵 표시.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칸 띄고 프로그래밍.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즉 역슬래시는 다음번 단어와 조합돼서 하나의 명령문으로 인식을 한다. 즉 역슬래시에는 다음 칸으로 내려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거와 별도로 다양한 escape 문자들이 있습니다. escape 문자. 역슬래시에는 줄바꿈, 역슬래시 탭을 쓴다는 말입니다. 역슬래시 따옴표는 따옴표를 표시하라는 말이에요. 따옴표 그냥 있으면 아마도 문자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열. 그런데 역슬래시하고 따옴표를 하면은 따옴표만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C# 다음에 역슬래시 따옴표를 집어넣습니다. 역슬래시 따옴표.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나 볼까요? P 앞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따옴표. 자, 따옴표를 의도적으로 문자열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슬래시 R. 이거는 한 칸 띄지 말고 다시 처음 위치로 가라. 자, 볼까요? Welcome to write를 썼어요. Welcome to. 그리고 이 지점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역슬래시 R을 썼습니다. 그럼 화면에 어떻게 출력되나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의미가 뭐냐? 첫 번째 16번째 줄에 welcome to를 씁니다. welcome to 썼어요. 그 다음에 C# 썼습니다. 역슬래시 R. 그러면은 역슬래시 R 하면은 다음 한 칸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원위치, 즉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전에 welcome to C# 써 있었던 문자열, 그를 덮어 씌우게 돼요. 뭘로?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즉 역슬래시 R이라는 것은 엔터를 하지 말고 현재 작성 중인 문자열 처음 위치로 가라. 그리고 그 처음 위치에 있는 문자열을 이 프로그램이라는 글씨로 채워 넣으라는 말입니다. 채워라는 말. 자,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KKK를 세 글자로 써봅시다. KKK 세 개를 글자로 썼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KKK 앞에 있는 글씨들을 전부 다 지우고 KKG 요걸로 덮어 씌우기를 하라는 의미에서 역슬래시 R이 나오는 거예요. 역슬래시 R. 자, 요것과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역슬래시 두 개가 있다는 말은 요거와 비슷한 겁니다. 역슬래시는 명령어라는 의미고 역슬래시는 문자입니다. 즉 역슬래시를 화면에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출력했죠. 역슬래시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두 개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문자열 보관법입니다. 문자열 보관법. 즉 문자열 보관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 내에 어떤 문자를 삽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삽입을 시켜주는 것. 참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문자와 캐릭터와 리터럴이라는 것. 리터럴. 문자라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스키 코드의 집합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문자 A라는 키보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 대문자 A에 대한 아스키 문자 값을 찾게 됩니다. 그 값을 통해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문자 A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고 또는 A에 지정된 값, 숫자, 즉 아스키 문자 값 이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J는 74 이런 것들을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문자 의미를 갖고 있는 즉 내부적으로 아스키 코드 값을 갖고 있는 놈을 캐릭터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터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열 내부에 있는 즉 웰컴 투 C# 프로그램이라는 문자열이 있다. 그 안에 있는 특정 문자 C#이라는 문자 C# 문자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의미 있는 것은 이 문자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문자열 내부에서 어떤 특정 문자 슈퍼맨이라는 것은 M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에 있는 지정된 또는 특정된 문자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 자, 문자열, person, 스트링이라는 거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이거는 리저브드 키워드. 뭘 하는 거냐? 스트링이라는 이 클래스는 문자열을 기록할 수 있는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식별자로서 person이라는 스트링 이름을 사용했네요. 그러면은 이 펄이라는 이 문자열, 세마이콜론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 있는 펄이라는 문자열을 이 person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변수. 자, console.writeLine. 그리고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샵이라는 표시는 이제부터 요 문자열에 문자열 보관을 쓰겠다. 보관법을 쓰겠다. 즉 여기에 문자열을 삽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의미하는 따옴표. 그리고 끝에 따옴표. 그 사이에 브레이스를 두고 person이라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person. 자, 의미는 문자열 따옴표 요 사이에 브레이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person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서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연결. 따라서 요거를 출력을 해서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은 welcome to program 점표시.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뒀던 요 칸에 person에 해당되는 이 변수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person에 들어가 있는 펄이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이것이 문자열 보관입니다. 삽입을 하겠다라는 것.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열을 요 웰컴 투 C# 프로그램 문자열 내에 삽입을 하겠다라는 것.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따옴표 표시 앞에 달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따옴표 표시 안에 브레이스를 더 갖고 변수를 집어넣는 것. 이것이 문자열 보관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문자열에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전체 문자열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변수 선언.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스트링이라는 요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person이라는 변수. 변수 타입. 즉 person이라는 이 식별자를 위한 타입. 이 person이라는 식별자는 스트링 타입이다. 문자열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상의 메모리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즉 person이라는 걸 사용하기 전에 여기서 사용했죠. 11번째 줄. 그 전에 반드시 그 앞에 11번째 줄 앞에 여기서는 10번째 줄이네요. 반드시 변수 이름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용되기 전에 타입과 스트링 타입 그리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perso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램 메모리의 어떤 특정 영역을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11번째 줄에서는 컴파일러는 스트링이라는 크기에 맞게 이 변수의 타입의 크기에 맞게 스트링 타입의 크기에 맞게 메모리를 램 메모리의 어떤 특정 영역을 확보를 합니다. 그 확보된 그 영역을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확보된 그 영역에 pol이라는 문자열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로 저장이 돼서 억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억세스를 한다는 말은 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해당되는 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를 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폴이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문자열에 연결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여기 있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문자 기반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어로 마찬가지로 끝에 세마이콜론을 지정을 해요. 요게 끝부분에. 자, 컴파일러에게 스트링이라는 크기의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크기에 맞게 램 메모리의 어떤 특정 영역을 확보를 해라. 그리고 그 영역을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표를 붙여라. 그리고 그 영역은 pol이라는 문자열로 기록을 해라. 그것을 이 세마이콜론 명령어 한 줄로 통해 갖고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문자열 보관법은 스트링을 삽입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person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억세스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문자열과 연결을 시키는 것. 자, 달러 표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달러 표시는 보관 표현을 시작을 하기 위한 시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된 값을 여기서 중괄호로 묶인 보관 표현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괄호 브레이스를 둬 갖고 묶여진 요거 표현식, 이 퍼스는 표현식이 됩니다. 나중에 표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표현식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변수 이름으로 표현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앱을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앱은 두 개의 정수를 더해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 특히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모든 실행되는 앱은 컴퓨터상의 메모리, 즉 램 메모리의 어떤 특정 위치의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변수의 이름이라는 식별자를 통해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억세스 한다는 말은 해당되는 메모리의 위치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읽거나 또는 값을 변경하는 일을 액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상의 메모리, 즉 램 메모리상의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선언된 이름을 가지고 값을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클래스의 식별자와 마찬가지로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식별자가 되어야 됩니다. 식별자라는 의미는 해당되는 영역 내에서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여기 addic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갖고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다. 자, 10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것들은 세마이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세마이콜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즉 어떤 명령을 내리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에서는 마침표처럼. 자, 우선 10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보고 프로그래머가 인티저 타입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확보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이 램 메모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단계에서는 컴파일러는 이 램 메모리 영역 가운데 특정 부분을 메모리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즉 넘버 1이라는 이 놈을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 영역, 확보된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식별자인 넘버1이라는 이름의 식별자를 요 아래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넘버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티저 크기만큼, 즉 정수의 크기만큼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를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식별자로서 넘버2라는 이름의 식별자를 이 위치에 연결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은 변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 이름을 따라서 이 메모리 영역에 액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썸에 대해서도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네요. 썸에 대해서도 이렇게 램 메모리 상에 어느 특정 영역을 확보를 하고 이름은 썸이라는 식별자를 통해 갖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4개 메모리 공간에는 인티저 타입, 정수형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형만 들어가게 됩니다. 14번째 줄, 앞에서 배운 것처럼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네요. 그러면 화면에 enter first integer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16번째 줄에 가보면은 console.readline이 있습니다. readline이라는 이 메소드는 console이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다. 근데 이 readline이라는 뜻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모니터상에 입력한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45라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치게 되면은 readline에서는 45라는 그 값을 문자로 가져오게 됩니다. 즉 4라는 문자와 5라는 문자를 가져오게 돼요. 자, 이것을 문자로 가져온 readline을 통해서 문자로 가져온 놈을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앞에 파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즉 4, 5라는 문자가 여기서 가져오게 되고 그 4, 5라는 문자를 파싱, 즉 변경을 하는 일, 변경하는 일은 int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 파서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4, 5로 가져왔지만 이 파서를 통해서 비로소 숫자 45가 되는 겁니다. 45. 자, 가져온 숫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호 표시가 있네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이 등호 표시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할당. 즉 오른편에 있는 이 표현식으로 써 있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갖고 그것을 왼편에 있는 이 메모리 영역에 값을 기록한다는 의미. 그게 할당 연산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문자 4, 5라는 문자가 나왔을 때 그 문자를 숫자로 치환시켜서 그것을 메모리 영역인 넘버1 메모리 영역에 숫자 45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순서 앞에서와 똑같이 두 번째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Enter second integer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번에는 숫자 72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키보드로 입력했기 때문에 문자로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console readline이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 갖고 입력된 72라는 숫자는 파서를 통해서 정수형인 72로 치환됩니다. 그 치환된 이 72는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넘버2에 액세스해서 그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에 72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72. 그러면 메모리 영역 7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번째 줄에서는 넘버1이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메모리 영역에 액세스, 접근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 45를 가져온 다음 두 번째 넘버2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메모리 영역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 즉 숫자 72,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를 더해서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이 더한 45와 72를 더한 117을 썸이라는 이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해서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 마지막으로 writeLine이라는 메소드를 써갖고 여기 달러 표시가 있네요. 문자열 보관. 그러면 sum is sum에 있는 메모리 영역 이 식별자를 통해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해서 여기 안에 있는 sum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117을 읽어오게 돼서 그 값을 이 sum is와 함께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최종적으로 24번째 줄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실제 코드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전에 만들었던 것 코드 아까 솔루션 슈퍼맨이라는 솔루션 아래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테스트 2라는 프로젝트를 이 슈퍼맨이라는 솔루션 아래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램을 안 할 거니까 툴박스는 제거를 해 봅시다. 좀 더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자, 파일, 뉴, 프로젝트. 자, 콘솔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솔루션, add 솔루션 여기를 누르고 그럼 현재 있던 슈퍼맨 아래에 두 번째 프로젝트 테스트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슈퍼맨이라는 솔루션 아래에 테스트 2라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일하게 콘솔 어플리케이션.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 아래에 테스트 2라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테스트 1입니다. 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이쪽으로 테스트 2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 테스트 2 쪽에 활성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Set as Starter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테스트 1은 가는 글씨가 되고 테스트 2가 굵은 글씨로 돼서 현재 작업하는 프로젝트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 초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에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넘버 1 반드시 세마이콜론을 넣어야 하나의 명령문이 완성이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 인티저 넘버 2 그리고 인티저 sum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자, console.write 사용자에게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터 first integer 사용자에게 입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마이콜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메시지를 보고 화면에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오는 건 자, 그러면은 넘버 1에 뭐를 집어넣느냐? 인티저 파서 세 번째 있네요. 파서 즉 문자열로 입력된 거를 숫자 정수형으로 바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콘솔 그 다음에 리드라인 뭘 가져오느냐? 현재 화면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를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그 글씨를 가져온 거를 인티저 정수형으로 파싱 치환해서 넘버 1에 값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형을 입력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인티저 그 다음에 화면에서 똑같이 가져온 놈을
넘버 2의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 이 메모리 영역에 넘버 1과 넘버 2를 합산해서 기록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console, write line, 두 번째 있네요. 하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자, 문자를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sum is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sum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먼트, 즉 명령어가 끝난 기준, 세마이콜론. 자, 구동을 해봅시다. 컴파일하고 그 다음 빌드하고 실행까지 컨트롤 F5.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죠. Enter first integer. 자, 현재 제어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7번째 줄까지 화면이 나왔습니다. Enter first integer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 read line, 이 메소드에 있으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값을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18번째 줄에서 이 실행되는 앱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거기에 45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키보드로 쳤기 때문에 키보드로 입력했기 때문에 45라는 것은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 그럼 그 문자를 입력 받아갖고 인티저 정수형 타입으로 치환을 시켜주는 역할이 이 파서라는 메소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45를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현재 엔터를 치는 순간 18번째 줄에서 20번째 줄로 이동을 했어요. 즉 그 사이에서 45라는 문자는 정수형으로 바뀌어서 45가 되고 그 45는 할당 연산자를 써서 넘버 1이라는 이 메모리 영역에 값이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이 끝나면 20번째 줄로 가서 다시 Enter Second Integer,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문자를 안내문을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드 라인에서 멈춥니다. 리드 라인, 사용자가 입력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리드 라인에서 멈춥니다. 여기에 72를 입력해요. 엔터를 쳐볼까요?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어요. 즉 72라는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정수형으로 바꾼 후에 그 값을 할당 연산자를 써서 넘버 2라는 메모리 영역에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23번째 줄로 가서 넘버 1에 있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현재 45가 있었죠. 그리고 넘버 2에 있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값 72를 억세스해서 값을 읽어옵니다. 두 개를 합해서 할당 연산자를 통해 sum이라는 메모리 영역의 값을 이 결과, 즉 합산된 117을 sum에 기록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25번째 줄에서는 문자열 보관을 통해서 sum is sum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7이라는 값이 화면 sum is 117이라는 문자열 보관을 통해서 최종 문장이 만들어져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넘버 1이란 메모리는 인티저 타입이다. 즉 정수값 7, -10, 1, 0 이런 등등의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정수형 타입뿐만 아니라 플로트, 더블, 데시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타입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캐릭터 타입, 이거는 단일 문자, 즉 ASCII 코드에 있는 숫자 값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타입이라는 의미에서 단순 타입, 심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키워드, 단순 타입의 모든 키워드,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그리고 데시멀 이런 것들은 모두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넘버 2와
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바람직한 프로그래밍 습관이 있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반드시 별도의 라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줄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number 2, sum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의 타입의 하나의 식별자를 쓰는 것이 보통 코드를 좀 더 명확하게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쓰는 것보다 컴마를 써갖고 한 줄을 쓰는 것보다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다. 가독성이 좋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변수에 코멘트를 부여할 수 있어요. This is for first integer. 뭐 이렇게 코멘트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은 따로 별도의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가독성이 좋다. 자, 여기는 이름을 붙이는 얘기입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등등의 것들은 사실 그 이름만 보고도, 즉 여기 있는 변수의 이름만 보아도 쉽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정의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의미 있는 단어로 식별자, 즉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A, B, C와 같이 어떤 의미 없는 변수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읽는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 또는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름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변수 이름, 즉 여기 나와 있는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자, 관례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뒤에 어떤 숫자 대신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대문자로 여기에 second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하나의 단어가 의미가 전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소문자로 썼으면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읽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어떤 새로운 또 추가되는 단어가 붙였을 때는 그것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기법을 보통 낙타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도 낙타 표기법의 한 예입니다. 즉 시작은 소문자로 했고 그 뒤에 붙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의 단어는 대문자로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낙타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관례적으로 변수 이름은 낙타 표기법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 중간에 여러분들 하는 과정 속에서 화면에 입력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깜빡이면서 나오는 것. 이게 프롬프트 창입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프롬프트 창이라고 얘기했고 윈도우즈 10에서는 코맨드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표시하는 것, 프롬프트가 깜빡이는 프롬프트가 있는 것을 프롬프트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액션, 앞부분 예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했죠.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빡이는 거를. 자, 리드라인, 아까 얘기했던 리드라인, 요게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 사용자가 어떤 문자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즉 프롬프트가 깜빡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입력됐을 때 그 값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 상태에 가면은 값을 입력받도록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깜짝. 즉 콘솔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그 화면에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리턴된다. 즉 누구에게? 컴파일러에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파스라는 메소드는 인티저
IN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IN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이것을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문자를 갖다가 인티저 타입으로 변하는 역할이 이 parse라는 메소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4, 5라는 값을,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문자를 조합해서 컴파일러에게 45라는 정수형을 리턴하는 것. 이게 인티저 parse라는 메소드에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등호 표시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을 풀어서 왼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값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 할당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두 개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갖고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왼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을 푼다라는 말은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평가, 문제를 푼다. 그래서 푼 것을 왼쪽에 값을 할당하는 것. 이게 할당 연산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코드를 본다 쉽게 하려면 이항 연산자의 양쪽에 공백을 넣는 게 좋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할당 연산자 다음에 공백을 넣고 그리고 이전에 공백을 넣어갖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더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이런 공간들을 세밀하게 고려를 하게 되면 가독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표현식, 연관된 값, 더하기, 이거 숫자를 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령문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콘솔 리드라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드라인이라는 메소드 표현식에서 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메모리 개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인티저 1이라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넘버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int 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만큼의 램 메모리 상에서 이 정수형을 위해서 int라는 타입을 지정한 크기만큼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이 공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넘버1이라는 변수 이름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넘버1이라는 이 식별자를 통해서 컴파일러가 지정된 램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 이상의 값을 억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와 같은 4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45라는 값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45라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수는 타입, 인티저, int 타입, 그리고 이름, 넘버1, 그리고 얼마만큼 크기,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4바이트 크기만큼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것. 총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상에 45라는 숫자가 값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인 변수 이름 넘버1, 이 넘버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데이터 메모리 영역에 억세스하고 그 억세스에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값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넘버2도 메모리 공간상에 인티저 크기 4바이트 크기만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공간에 숫자 72라는 숫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차곡차곡. 그 다음에 합계가 이루어지면은 합산을 위한 sum 메모리 영역, 이 공간에 두 개를 합산한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현재 변수가 어떤 메모리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컴파일러가 램 메모리 상에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위치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